안녕하십니까, 전은성입니다. 자, 시장을 크게 움직이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하나는 제도이고 하나는 금융이에요. 그래서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금융을 완화시키고 제도를 완화시키고, 시장이 너무 달아오르면은 제도를 강화시키고 금융에 대해서 이제 옥죄는 이런 패턴이 계속 나오고 있죠. 지금은 인플레이션, 물가가 너무 오르기 때문에 시장에 돈이 많으니까 교환 가치가 너무 높은 거죠. 물건은 항상 정해져 있는데 돈이 시장에 많으니까 더 많은 돈을 주고 물건을 바꿔야 되니까 물건 값이 올라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플레이션이 심하다 보니까는 물건은 그대로 있다고 하더라도 돈을 시장에서 흡수하기 위해서는, 돈을 없애기 위해서는 은행에 금리를 올려야 되죠. 은행에 금리를 올리면은 교환 가치가 이제 점점 떨어지는 거죠. 돈이 점점 없어지니까는. 그래서 물건 값이 떨어지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은 똑같이 있는데 시장에 돈이 없으면은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겠죠. 근데 부동산을 살 수 있는 돈이 많아지면은 부동산 가격은 오르겠죠. 그래서 대출을 풀어주면은 부동산 가격은 올라야지만이 정상적인 정책이고, 그리고 대출을 규제를 하면은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 게 그 정책의 목표인 거죠. 그런데 오늘 이제 신문에 나온 거를 보면은 주택담보대출 15억 족쇄 푼다. 과연 이게 이제 이런 금융정책으로 먹힐까? 이거는 사실 두고 봐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경기 순환 사이클까지 봐서 우리가 투자하는 시기가 언제쯤인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부동산 가격 하락 그리고 부동산 규제 완화가 지금 기조를 이루고 있죠. 부동산 가격이 역대 최장기간 하락이라기보다는 지금 거래가 거의 안 되고 있어요.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감지가 되니까 거래가 거의 안 되는 거죠. 떨어질 때는 누구든 투자를 안 하죠. 왜냐면은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내일 사면 더 싸다라는 거예요. 내일 사는 것보다는 또 그 다음날 사는 게 더 싸다라는 걸 의미하죠.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예 소비가 안 일어나요. 떨어질 때는. 반대로 오를 때는 오늘 사는 게 가장 싼 거고 내일 사면 더 비싸고 모레 사면 더 비싸지겠죠. 그러니까는 오늘 살려는 막 이런 심리들이 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떨어질 때는 아예 거래가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거래가 안 일어나면 시장 경제가 부동산부터 막히기 시작하면은 먹이사슬 최상단에 있기 때문에 그 밑에 것들도 다 거래가 안 돼요. 내수 시장에서는 자동차도 안 팔리고 가구도 안 팔리고 가전도 안 팔리고 다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가 안 된다는 것은 전반적인 내수 시장의 침체가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부동산 규제 완화를 먼저 카드를 내거는 거예요. 지금 금리를 낮출 수는 없죠. 금리로는 미국 금리보다 우리가 오히려 높게 형성이 돼야 되는데 미국보다 낮게 돼 있죠. 왜냐하면 미국으로 가는 돈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금리를 높여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외화가 유출이 안 되는 건데, 좀 오늘 어려운 내용인데요. 마지막 장만 좀 잘 보시면 됩니다. 좀 쉽게 설명할게요. 어려운 얘기 계속 해봤자 좋을 거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은 규제를 완화해요. 규제를 완화하는 것도 부동산 가격을 하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거죠. 규제를 완화한다는 뜻은 뭐냐면은 부동산에 대한 가치를 더 높여주는 거예요. 가치가 높여주면은 더 많은 돈을 지불을 해야지 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규제 완화는 부동산의 가치를 올려줘서 가격 하락을 막는 역할을 하는 거죠. 가격이 하락이 됐기 때문에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를 하는 거예요. 오세훈, 집값 생각보다 빠르게 떨어졌다. 규제 완화, 융통성이 생길 것. 무슨 뜻이냐면은 규제 완화를 하면은 가격이 너무 오른다라는 것을 반대로 표현한 거나 마찬가지죠. 집값이 떨어졌기 때문에 규제 완화를 할 수가 있다. 집값이 너무 올랐을 때는 규제 완화를 못한다. 너무 오르기 때문에 융통성이 안 생긴다.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다행히 부동산 가격이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는 국면이라 그렇게 되면 융통성이 또 생길 것이다. 그래서 더 많은 규제를 완화를 하겠다라는 것을 시사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융통성이 생기면 가격이 오른다. 다행히 가격이 떨어져서 융통성이 생겼다. 그리고 떨어진 부동산의 정책이 반영될 경우 떨어진 것을 과연 유지를 할까? 이런 의문점이 생기죠. 떨어진 것을 우리가 유지한다라면 사면 안 되는 거고, 가격이 오를 거라고 예상을 하면 정책이 완화될 때는 지금 사야 되는 게 맞죠. 우리나라의 정책으로만은 세계 전반적인 이 경제 기조를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집을 못 사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장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언제쯤 살 수 있을까를 한번 설명드릴 거고요. 가격 하락 시장에는 버텨라. 시장을 이기는 정책은 없다. 그렇다고 해서 정책을 안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미 증시 매년 9월만 되면 하락했는데 가치주 들고 버텨라. 떨어지지만은 이것은 언젠가는 흐름에 의해서 다시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버텨야 된다는 겁니다. 떨어진다라는 것이 영원한 게 아니고 올라간다라는 것이 영원한 것도 아니에요. 금리가 지금 인상되고 있지만 뭐 계속 올려갖고 뭐 30%까지 오르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멈출 것이고 가격이 떨어지는 것도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멈출 것입니다. 금리가 계속 올라가다 보면은 어떤 생산성, 기업에 대한 생산성이 굉장히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면은 사람들에 대한 노동력이 필요 없어지는 거고 생산력이 떨어졌으니까는 많은 사람이 필요 없는 거죠. 그럼 실업자가 많이 생기는 거고 이렇게 또 사회가 또 안 좋아지면은 또 살 사람이 없어지면 당연히 물건값도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때는 금리를 계속 올릴 수가 없겠죠. 그래서 또 그때는 다시 금리가 내려가는 거고 이런 순환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버티기만 하면은 그 순환 사이클에 다시 오르는 시점에 올라탈 수 있을 때까지 버티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건 없고 사이클 중에 우리가 언제쯤 매입을 해야 되는지를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 자, 이게 아까 신문 보여드렸던 거예요. 주택담보대출 15억 족쇄 푼다. 그러면은 15억 이상에 대해서 시장에 자금이 늘어나는 거나 마찬가지죠. 15억 이상에 대한 아파트 대출을 받을 수 없었지만은 15억 이상의 아파트에 대해서 대출을 푼다라는 것은 15억 이상의 아파트에 대한 구매력이 늘어날 수 있는 거죠. 구매력이 늘어날 수 있는 돈이 많이 생긴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15억에서 지금 대출을 받아야지만이 살 수 있는 동네. 아예 강남권 같은 경우는 대출 안 받고도 막 샀죠. 왜냐면은 대출이 의미가 없어요. 뭐 100억, 120억, 뭐 50억, 80억 이런 데들은 그냥 현금 자산, 현금 많은 사람들이 막 들어오는 시장인데 그게 아니라 학군이라든지 조금 주거 사다리로서 한 단계 올라가려고 하는 지역들을 한번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용성 지역이 강남을 제외하고는 마용성 지역이 여기에 아마 가장 수혜를 받는 지역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15억 이상의 아파트가 있는 마용성들 쪽이 가격 하락이 조금 더뎌지거나 멈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또 의미하는 거겠죠. 자, 금리 인하, 금리 인상, 세계 경제 순환주기 이런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빨라요. 막 획가닥 합니다. 그냥 획가닥 해요. 무슨 뜻이냐면은 자, 하늘에 돈 풀기 헬리콥터 머니. 헬리콥터 머니가 뭐냐면 헬기를 타면서 막 돈을 뿌리는 것을 헬리콥터 머니라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건데 하늘에 돈 풀기 헬리콥터 머니의 시선 집중. 이게 2020년 불과 4월 달에 기사예요. 그런데 미국 헬리콥터 머니 살포 금융위기 때도 없던 회사채 매입. 회사채 매입이 뭐예요? 회사 언젠가는 이제 회사가 갚아야 되는 돈이지만 일단은 회사채를 매입을 하면은 돈을 시장에 내놓은 거죠. 은행에서는 그냥 종이 한 장을 사는 거예요. 사면서 돈을 지불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시장에 돈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헬리콥터 머니 살포 금융위기 때도 없던 회사채까지 미국이 매입을 하면서 돈을 푸는 거예요. 이게 불과 2020년 3월 달의 기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사는 빅스텝 양적 긴축 카드 꺼낸 미국 한국 기준금리 조기 인사 관측. 그래서 2년 만에 또 이게 획가닥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순환 주기 자체가 2년도 안 되게 굉장히 빨리 바뀌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기들을 한번 보면은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미국 금리 주기예요. 2018년부터 2018년 12월까지 7개월 상승했어요. 그리고 6개월 동안 2.5%의 상승 기류를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2019년 6월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10개월 동안 하락을 하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9개월 동안 하락을 유지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상승하면서 유지됐던 기간, 그리고 하락하면서 하락을 유지했던 기간들이 다 채 2년이 안 돼요. 최장기간 지금 떨어진 게 10개월이고 최장기간 유지한 게 9개월입니다. 그러면 10개월 동안 유지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매수 타이밍은 10개월 동안 유지하는 그 중간선쯤에 오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9개월 동안 지금 상승을 하면서 올 하반기까지는 상승이 점쳐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10개월 유지하는 정도. 그래서 내년 5, 6, 7월 정도가 정확하게 매수 타이밍이 올 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금리 순환 주기들이랑 어떤 세계 경제 사이클을 잘 보면서 매수 타이밍을 한번 잘 생각해 보라고 오늘 강의는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깊게는 하다 보면 유튜브 특징상 이게 너무 어렵게 갈 수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그냥 정리만 하십시오. 내년 중반에 여러분들은 매수 타이밍이 온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